여러분, 72시간 동안 미국 국방부가 계산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서울은 얼마나 버티는가? 처음 예상은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72시간 뒤 제출된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어떤 국가도 물리적인 지상전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함락시킬 수는 없다. 트럼프가 방위비 10배를 요구하던 바로 그 순간 펜타곤 지하 3층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HBM 반도체 점유율 62%, 희귀금속 가공 80%, 천공 요격률 96%. 미국이 발견한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존도였습니다.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국방부 분석관이 목격한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반도를 12년째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고백할 이야기는 제 3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72시간에 관한 겁니다. 2026년 3월 워싱턴 DC 국방부 지하 3층,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오산 미 공군기지 활주로 현황 긴급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어요.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활주로가 완전 굉음으로 뒤덮인 장면이었습니다. 77 수송기들이 줄줄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엄청나게 덩치 큰 대형 수송기들이 한 대, 두 대, 10대가 넘게 이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들이 기술을 돌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 위기가 터지면서 그동안 한반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던 미군의 핵심 전력들이 실시간으로 쑥쑥 빠져나가고 있는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경북 성주에 있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아시죠? 그 핵심 장비들마저 중동 전선으로 차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빠진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세 번째 서류, 조선일보 단독보도, 스크랩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주한미군 핵심 무기체계 1,000개 이탈, 무려 8개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포함해서 1,000개가 넘는 미군 무기체계가 이미 한반도라는 방어선을 이탈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한반도를 분석해온 저도 이 정도 규모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바다 건너 워싱턴에서는 아주 대놓고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분이 한국을 향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방위비를 10배 내라고 했어요. 연간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무려 14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향해 현금 인출기라는 진짜 굴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펜타곤 3층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고위 참모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NSC 수석 보좌관 캐롤라인 하트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냈어요. 카터, 이거 봤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보고서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100억 달러 내라고 통보했어. 안 내면 주한미군 28,500명을 빼는 거야.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전략참모 랜들 모건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들어올 거야. 한국은 버튼만 누르면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잖아. 몇몇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2년 동안 한반도를 분석하면서 제가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미군 없이는 못 버틴다. 이게 워싱턴의 상식이었어요. 캐롤라인이 제 쪽을 봤습니다. 카터, 자네한테 임무 하나 줄게. 72시간 안에 보고서 하나 작성해줘. 주제는 이거야.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면 서울은 얼마나 버티는가.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72시간. 3일이에요.
그 안에 한 나라의 생존 가능 시간을 계산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상 결론은? 캐롤라인이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북한군 128만이 남하하면 서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랜들이 끼어들었어요. 일주일? 너무 길게 잡는 거 아니야?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고작 50km인데 사흘이면 끝날걸?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한반도 관련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2시간 뒤에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은 서울의 약점이 아니었어요. 70년간 미국이 믿어왔던 모든 전제가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건물 대부분의 불이 꺼졌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오직 제 사무실 형광등만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건 한반도 위성지도였어요. 빨간 선 하나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그리고 그 아래 50km 지점에 서울이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일주일을 못 버틸 거라고요. 아니, 어쩌면 랜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사흘이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건 50km, 현대 기갑부대가 시속 40km로 달리면 1시간 거리예요. 북한군 128만 명, 한국군 상비군 50만 명. 단순 계산으로는 북한이 2.5배 많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북한군 남하 예상 시간, 서울 외곽 도달 시간, 시가전 돌입 예상 시점. 숫자를 입력할수록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서울은 72시간을 버티기 힘들다. 보고서 첫 문장을 파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서울 방어 가능 시간 최대 72시간. 그런데 엔터키를 누르려던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는 다시 한반도 데이터 폴더를 열었어요. 최근 6개월간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쭉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주가 지수였습니다. 화면에 코스피 차트를 띄웠어요. 2026년 1월 4,300포인트, 2월 말 6,000포인트 돌파. 한 달 만에 거의 40%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미국이 한국한테 100억 달러 내라고 압박하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보통 이런 압박이 들어가면 주식시장이 흔들려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일본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압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50% 가까이 폭등했던 겁니다. 물론 3월에 큰 폭락이 있었어요. 3월 4일 코스피가 12%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죠. 그런데 이 폭락의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란, 미국 전쟁 위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란 전쟁에는 무너졌지만 미국 압박에는 끄떡없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란 전쟁은 두려워했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일면을 쭉 훑어봤습니다. 방위비 기사가 있긴 했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한 분석 기사들이었습니다. 한미동맹 재조정 필요성, 자주 국방 강화 시점, 이런 논조였어요. 겁먹은 나라의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나라의 신문 같았어요. 세 번째, 이상한 점, 한국 국방 예산 집행 속도였습니다. 최근 6개월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예산 집행 속도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외부 압박을 받으면 돈을 아껴요. 당장 미국한테 14조 원을 뜯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부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어요.
어디에 쓰는지 항목을 클릭해봤습니다. 연구개발비, 무기체계 구매, 군사시설 건설, 전부 장기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여러분, 겁먹은 나라는 장기 프로젝트에 돈을 안 씁니다. 만약 내일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3년짜리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붓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장기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군 철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압박 속에서도 50% 급등한 주가, 차분한 언론, 급증하는 예산 집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한국군 전력평가 파일을 열었어요. 이 파일은 제가 10년 동안 업데이트해온 건데 솔직히 6개월에 한 번씩 대충 훑어보는 정도였거든요. 어차피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페이지를 넘긴 순간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2026년 1월 발표한 최신 순위가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순위, 세계 5위, 3년 연속이었어요. 1위부터 4위까지를 쭉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전부 핵무기 보유국들이었어요. 그런데 5위, 한국은 핵이 없었습니다. 핵 없이 순수하게 재래식 무기체계만으로 세계 5위에 올라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 한국은 9위였거든요. 10년 만에 매 계단을 올라온 겁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본 거 아닌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30분. 72시간 중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66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파헤쳐볼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도대체 뭘 준비해왔는지 제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한반도 지형 분석 파일이었어요. 10년 전에 만들어진 파일이었는데 솔직히 거의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거리 숫자만 보면 됐으니까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3D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평면 지도가 솟구쳐 올랐어요. 산맥들이 화면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한반도를 분석하면서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지도만 봤어요. 땅의 높낮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 50km. 맞아요. 그런데 그 50km가 어떤 땅인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점을 움직였어요. 개성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경로, 철원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경로, 모든 경로를 하나하나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공격하는 적군 입장에서 바라본 서울은 전 세계 도시작전 교범을 다 뒤져봐도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없는 악몽의 요새 그 자체였습니다. 북쪽에서 서울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들이 있어요. 그 길목들이 전부 겹겹이 둘러싸인 거대한 산맥들에 의해 완전 꽉 막혀 있었습니다. 칼바람 부는 가파른 능선, 나무가 빽빽한 삼림, 숨막힐 정도로 좁아진 협곡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미국 국방대학에서 도시전 교범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영화에서처럼 수백 대의 전차부대가 넓은 평원의 파도처럼 쫙 밀고 내려오는 스펙터커클한 장면이요. 그거 스크린 속 판타지만 가능한 허상입니다. 한반도의 지형 자체가 대규모 기갑부대가 넓게 펼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아예 허락하진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방어하기 좋고 공격하기 극악인 지형인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요새를 공격하겠다고 좁디 좁은 성문 하나로 수만 명의 병력을 한 줄로 밀어놓는 것과 같아요.
뒤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들어갈 입구가 병목이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반면에 방어하는 한국군은 고지대라는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서 이 좁은 병목 구간에다 대고 화력의 비를 그냥 막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학살의 늪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인 거죠. 저는 다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현대 군사교리 문서였어요. 요새화된 도시를 점령하는 데 필요한 병력 비율, 방어군 대비 최소 5배에서 10배. 이게 군사학의 기본입니다. 제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국 상비군 50만 명, 예비군 275만 명, 325만 명. 여기에 5배를 곱하면 1625만 명, 10배를 곱하면 3250만 명이에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3250만 명. 이 숫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영국 정규군 전체 다 합친 게 15만 명이고 프랑스가 20만 명 수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예비 전력만 다 합쳐도 유럽 대륙 반기 좀 낀다는 주요 군사 강국 10개국 전체 병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서울을 타격하려는 적군 입장에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최소 1,500만에서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을 이 한반도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병력을 바다를 건너서 실어 나르고 총알, 밥, 기름, 약 같은 걸 실시간으로 다 보급하면서 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밀어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과거 미군의 병력 투입 사례였어요. 세계 최고 병참 능력을 자랑한다는 천조국 미군조차도 과거에 이라크 모래판에 지상군 15만 명을 보내는데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5만 명 옮기는데 6개월. 그럼 3천만 명은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놨어요. 이건 군사 물리학적으로 아예 성립조차 안 되는 완전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북한 상비군 128만 명이라는 것도 까고 보면 허상에 불과해요. 걸어서 내려온다 쳐도 그들 대부분은 후방 통제해야 하죠. 그 긴 해안선을 지켜야 하죠. 붕괴 직전인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묶여 있어서 실제로 남쪽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알짜배기 전투 병력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어요. 72시간을 못 버틴다고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요? 지상에서 육탄전으로 서울 방어선을 찢어갈 수 있는 군대, 단언컨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랜들 모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흘이면 끝날걸?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15분. 72시간 중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6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야 할 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형은 방어의 첫 번째 무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30분. 저는 6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카페인 때문인지 제가 발견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땅이 험해도 결국 무기가 없으면 못 싸우거든요. 저는 한국의 국방 예산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60조 원.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저는 비교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토 동맹국이자 인구 4천만이 넘는 선진국. 캐나다의 1년 전체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입니다. 중동 한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며 매일같이 실전 폭격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1년 국방 예산이 약 25조 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매년 60조 원을 국방에 조용히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보다 많고 전쟁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2배가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그 60조 원의 세부 집행 내역이 담긴 폴더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항공우주 방산업체들로 흘러갔을 거라 예상했던 자금의 흐름이 전혀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던 제 손가락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돈의 종착지는 워싱턴이나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습니다. 독자 무기 체계 개발, 그리고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 한국은 남의 무기를 사오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백지 상태에서 무기를 설계하고 만드는데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연도별 예산 집행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자금 추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100억 달러, 외부 압박을 받고 어쩔 줄 몰라 갑자기 놀라서 튀어오른 방어선이 아니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무서울 만치 일관되게 치솟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굴복을 준비하는 나라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의도된 설계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항목을 하나하나 클릭해 들어갔어요. K2 흑표 전차, K 가는 자주포, 혐우5 탄도미사일, 천궁 방공미사일. 이름만 들어본 무기들이었습니다. 스펙을 열어봤어요. 혐우5. 탄도 무게가 무려 8톤에서 9톤에 육박하거든요. 전 세계 재래식 탄도미사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무기예요. 제가 30년 동안 분석해온 어떤 미사일보다도 컸습니다. 설명을 읽어내려가는데 손에 땀이 났어요. 지하 100m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둔 적의 최고 사령부. 벙커조차도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지면서 산산조각이 난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 핵물질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때려 부수는 물리적 타격력은 전술 핵무기랑 완전 똑같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평가였어요. 더 무서운 건 한국이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전시용으로 딱 몇 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 능력 항목을 봤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 거대한 탄도미사일들을 공장에서 무한정, 붕어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천궁2 방공미사일 시스템. 하늘을 나는 모든 것을 요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에는 실전 데이터가 붙어 있었어요. 2026년 3월 초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까지 다 섞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수십 발의 불기둥이 UAE 하늘을 찌르고 들어오는 완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이때 이란의 미친 공격을 싹 다 막아낸 핵심 방공망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패트리어트도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아니고 한국의 천궁2였습니다. 요격률이 무려 96%가 나왔어요. 60발 넘게 쏟아진 정미사일을 향해 쐈었는데 거의 다 떨어뜨린 겁니다. 이건 뭐 안전한 시험장에서 쏜 게 아니라 진짜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는 아비규환 실전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린 완벽한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뒤집어지게 만든 건 바로 이 시스템의 가격표였습니다. 천궁2의 유도탄 한 발 가격이 대략 15억 원 정도 하거든요. 비슷한 임무하는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 발에 40억에서 50억 원씩 가는 거라. 비교하면 완전 3분의 1 수준인 초특가 파격 세일인 거죠.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다른 나라가 흉내도 못 낼 가성비. 저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 방산공장 문 앞에 번호표를 뽑고 줄 서 있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수출 계약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실전에서 성능을 딱 확인하자마자 천궁2 긴급으로 추가 주문을 넣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라크도 각각 10대 포대씩 계약서에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K가에는 자주포는 이미 9개 나라에 1,400대 이상 팔려나가서 세계 포병들의 스탠더드가 돼버렸고요. 폴란드는 아예 자기 메마라 탱크랑 대포를 싹 다 한국 K2 전차랑 천무다연장 로켓으로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한국군 이중대를 새로 만들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방산 수출 통계. 작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5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조 원을 돌파했고요. 올해는 200억 달러, 28조 원 벽도 깰 게 아주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추격하고 있는 아주 차가운 통계적 진실이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고급 무기를 직접 설계하고
전쟁이 나면 공장에서 마구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45분. 72시간 중 14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는 아직 하나의 폴더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폴더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폴더 이름이 간단했어요. 공급망, supply chain. 클릭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이 뭔지 아세요? 총과 대포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전의 심장, 그 뇌관은 바로 반도체에 꽂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필수 불가결한 핵심 부품이에요. 챗 GPT를 돌리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조차도 이 HBM이 없으면 아무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에 내려갔습니다. 이 HBM 반도체를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능으로 가장 많이 찍어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이천에 공장을 둔 SK 하이닉스입니다. 한국 회사예요. 세계 시장 점유율 2026년 2분기 기준 62%. 삼성전자의 점유율까지 더하면 사실상 이 괴물 같은 반도체 시장 전체를 한국이 통째로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환이 오죽하면 공개석상에서 SK 하이닉스 없이는 우리 제품이 존재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을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미국 국방부 AI 무기체계 의존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작성 날짜가 2025년 12월. 불과 석 달 전 문서예요. 보고서 요약란에 적힌 한 줄. 한국산 HBM 공급 중단 시 미 국방부 차세대 무기체계 가동 중지 예상 시간 72시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72시간. 제가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고 계산했던 바로 그 숫자였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 정부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HBM 공급 일정을 단 한 달만 늦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동맥이 끊어지고 국방부의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전면 중단되며 드론 무리 작전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의 최첨단 군사 패권은 순식간에 시력을 잃은 거인처럼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은땀을 흘린 진짜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항목은 희귀 금속이었습니다. 텅스텐, 인디움, 갈륨. 일반인들은 평생 들어볼 일도 없는 이 금속들은 요리의 맛을 내는 절대적인 마법의 향신료와 같습니다. 이 희귀 금속들이 없으면 미국은 최신형 전투기 F-35를 만들 수도 없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바다에 띄울 수도 없으며 음속을 돌파하는 신형 미사일을 조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 희귀 금속들의 가공과 정제 과정을 거쳐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 지독하고 치밀한 네트워크의 핵심을 한국 기업들이 무려 80%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모니터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워싱턴의 참모들이 주한미군 28,500명을 볼모로 잡고 한국을 향해 14조 원의 협박장을 던질 때 한국은 그 오만한 청구서에 정면으로 대응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주고 있는 공급망 밸브를 아주 살짝, 정말 티도 안 나게 몇 바퀴만 잠그는 신만으로도 미국의 거대한 방위, 산업라인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완벽한 보복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 조선업.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입니다. 영하 1163도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거친 바다를 건너는 거대한 특수선박, LNG 운반선. 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삼키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최강의 해군을 자랑한다는 미국은 지금 낡은 군함들을 고칠 데가 없어서 수리 대기표만 끊어놓고 정박해 있는 처참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국 조선소들의 능력이 바닥을 치면서 미 의회에서조차 제발 한국 조선소에 미 해군의 정비를 맡겨야 한다는 굴욕적인 법안이 오르내릴 정도였습니다. 100억 달러 협박,
무릎 꿇리려는 미국과 그 미국이 정비해주지 않으면 바다에 배도 띄우기 버거운 현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치밀한 괴물이 된 걸까? 제 기억의 테이프가 1997년 외환위기 시절로 빠르게 감겨 올라갔습니다. 나라 경제가 거덜나고 거리에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며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려 IMF의 쓰디쓴 처방전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 참혹한 수모의 시간. 한국은 그때 뼈저리게 결심했던 겁니다. 두 번 다시는 남의 손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미국이든 누구든 의존하면 결국 버림받는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 한국은 피눈물을 흘리며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도체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을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키워왔습니다. 이건 우연히 터진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무섭도록 치밀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짜인 20년짜리 생존 설계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보고서 제목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서울 방어 가능 시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미 상호 의존도 분석.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물리적인 지상전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함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15분. 72시간 중 16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캐롤라인 할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버튼만 누르면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목줄을 쥐고 있다고 착각한 걸까요? 이 보고서를 올리는 순간 펜타곤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게 분명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펜타곤 3층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72시간이 아니라 18시간 만에 완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 고위 참모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NSC 수석 보좌관 캐롤라인 하트, 전략참모 랜들 모건,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터, 빠르네. 아직 54시간이나 남았는데? 랜들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서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캐롤라인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읽더니 눈썹이 올라갔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한미 상호 의존도 분석. 카터, 우리가 물어본 건 서울이 얼마나 버티느냐였는데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캐롤라인이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물리적인 지상전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함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랜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터, 밤샘한 거 알겠는데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북한군 128만이 남하하면 휴보 28만 중에서 실제로 남하 가능한 전투병력은 30만이 채 안 됩니다. 제가 끊어 말했어요. 랜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머지는 후방 통제, 해안 방어, 체제 유지에 묶여 있습니다. 그 30만이 서울을 점령하려면 한국군 325만을 상대해야 해요. 군사교리상 요새 도시 정령에는 방어군의 5배에서 10배 병력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캐롤라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반도 3D 지형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 50km. 맞습니다. 그런데 그 50km가 전부 산맥으로 막혀 있어요. 병목 구간입니다. 뒤에 100만 대군이 있어도 들어갈 입구가 좁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방어군은 고지에서 화력을 쏟아붓기만 하면 됩니다. 국방부 차관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공중폭격은? 미사일은? 한국은 3층 방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궁, 패트리어트, 그리고 엘셈. 2026년 3월 UAE에서
천공2가 이란 미사일 60발 중 64발을 요격했습니다. 요격률 96%. 실전 검증된 수치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무5 미사일 사진이 나왔습니다. 현무5 탄두 중량 8에서 9톤. 전술 핵무기급 파괴력입니다. 지하 100m 벙커도 관통합니다. 한국은 이걸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어요. 선제 타격 능력입니다. 랜들이 서류를 뺐듯이 가져갔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HBM 반도체 페이지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랜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반도체 세계 점유율 62%. 우리 국방부 AI 무기 체계가 전부 이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72시간 안에 우리 차세대 무기 시스템이 멈춥니다. 그게 무슨... 더 있습니다. 희귀금속 가공 80% 한국 장악 F-35 제작에 필수입니다. 조선업 세계 1위. 우리 해군 군함 정비를 한국 없이는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방산 수출 통계였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154억 달러어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세계 4위예요.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을 샀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납품이 빠르고 성능이 좋고 가격이 쌉니다. 헤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캐롤라인이 보고 저를 덮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카터, 전에 지금 뭘 말하는 건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서울은 함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 공급망 없이 첨단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랜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70년 동안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70년 동안 우리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 끊어 말했어요. 랜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이후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희귀금속 전부 국가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비웃는 동안 그들은 우산 밖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자네 결론이 뭔가? 14조 원 청구서는 철회해야 합니다. 한국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더 큰 걸 잃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새로운 협상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위비 인상 대신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HBM 우선 공급권, 방산 기술 협력, 조선 협력, 돈이 아니라 기술로 동맹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캐롤라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보고서 대통령한테 올려야겠군. 그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70년짜리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간 직후였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온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 쏟아지는 차량들, 지하철 입구마다 빼곡한 사람들. 12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아니, 제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겠죠? 협상 첫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 로버트 선은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소리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비 전액 한국 측 부담, 미합의 시, 단계적 철수, 수순 돌입. 그는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듯 거만한 눈빛으로 한국 측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선택의 여지가 이젠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사인이나 하라는 표정이었어요. 2주 전 펜타곤 회의실과 똑같은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수석대표 김태준은 그 오만한 선언을 끝까지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아무런 힘주기도 없이 아주 조용히 테이블 한가운데로 그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만 그 정적은 100억 달러 협박보다 수백 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대한민국 전략 핵심 자원 및 기술 협력 현황. 미국 측 협상단은 처음에 그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로버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확인된 수치입니까? 김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 옆에 앉아있던 경제 담당 참모가 서류를 뺏듯이 가져가더니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HBM 역 12%, 희귀금속 80%, 조선업 70%. 숫자를 읽어내려 가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로버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이 우르르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로버트가 워싱턴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펜타곤, 에너지부, 국무부. 이 숫자들 당장 검증해 주십시오. 48시간 안에 결과를 원합니다. 전화를 끊은 로버트가 저를 봤어요. 카터, 자네 보고서에 있던 그 숫자들 맞나?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로버트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의 이마에 땐이 맺혀 있었습니다. 48시간. 피말리는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협상은 중단됐고 양측은 호텔 안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북한산, 도봉산이 서울을 빈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72시간 동안 모니터로 봤던 그 지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요새였어요. 자연이 만든 성벽 안에서 1,0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게 아니었어요. 이 땅 자체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어요. 로버트가 전문을 읽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부 확인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준이 조용히 웃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7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동맹을 믿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어요. 홀로 서는 법을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동맹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는 평등한 동맹이어야 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쪽이 돈만 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짜 파트너십 말입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서를 꺼냈어요. 14조 원 청구서는 거기 없었습니다. 대신 기술협력, HBM 우선 공급, 방산 공동개발, 조선 파트너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잽상은 3일 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양측 수석 대표가 악수를 나눴어요. 70년 동안 이어져온 일방적인 수직관계,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굴레가 이 방안에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동등한 자리에 앉아 미국과 마주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돈 대신 기술로, 일방 대신 상호로 동맹의 성격이 완벽하게 재설계된 겁니다. 협상이 끝나고 저는 김태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원입니다. 방산 공장을요. 김태준이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사흘 뒤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직접 안내를 자청했어요. 공항에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방산 공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았어요. 김태준과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캐한 철과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거대한 기계들의 웅장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땀 범벅이 된 얼굴로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새를 깎고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72시간 동안 모니터로 봤던 숫자들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김태준이 한 작업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태 수석기술관입니다. 28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마이크로미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전차 부품 하나를 정밀하게 계측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했어요. 박정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통 한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는 영어랑 독일어로 된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남의 나라 기술을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조심스럽게 조립하는 게 전부였어요. 부품 하나 고장나면 외국 본사에 전화해서 사정하고 매뉴얼 한 줄 이해하려고 사전 뒤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글 도면을 쓰다듬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백지부터 선을 긋고 설계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말로, 우리 손으로요. 그리고 지금은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기술 좀 알려달라고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사이로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28년. 그는 젊은 시절을 전부 이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한여름 50도가 넘는 공장 안에서 한겨울 영하의 추위 속에서 묵묵히 쇠를 깎아왔던 겁니다. 김태준이 다른 작업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대한 포신이 가공되고 있었습니다. K가는 자주포의 핵심 부품이었어요. 폴란드에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첨직심 이문 계약했습니다. 지금 24시간 풀가동 중이에요. 약속한 날짜에 맞춰 배에 실어야 하니까요. 약속.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준이 저를 봤어요. 미국은 납품을 8년 뒤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년 안에 했어요. 폴란드가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성능도 가격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천궁2 미사일 조립 라인이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UAE에서 96% 요격률을 기록한 그 미사일입니까? 맞습니다. 역 17발 중 64발 떨어뜨렸어요. 실전이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중동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UAE 추가 주문까지. 종이 위에 스펙이 아니라 진짜 전쟁에서 검증됐으니까요. 저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50배 선배가 어깨 너머로 지켜보며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3배를 넘어 전수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김태준이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엔지니어가 혐오5 탄도미사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분이 윤세라 박사입니다. 혐오5 개발팀 핵심 멤버였어요. 김태준이 소개했습니다. 윤세라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혐오5 8톤짜리 탄도를 만드셨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세라가 웃었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들 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안 만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윤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우리는 해낼 거니까요. 그게 1997년 이후 이 나라가 배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냉혹하게 각국의 군사력 숫자만 계산하던 분석관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공장을 나서며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카터씨, 67달러 아시죠?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는 최소 100년은 재기하지 못할 거라며 동정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35천 달러입니다. 70년 만에 500배가 넘게 성장했어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이뤄낸 겁니다. 저는 공장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덕양이 지고 있었어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연기 속에
박정태의 28년이 있었고 윤세라의 5년이 있었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셨습니다. 인천에서 싸우셨고 서울 탈원작전에 참가하셨어요. 할아버지, 네이선이냐? 한국에서 일은 잘 마쳤고?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가 목격한 72시간의 진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지형의 요새, 독자 무기 체계, HBM 반도체, 그리고 창원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작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내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제 귀가에 닿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지켜준 게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피 흘리며 일어선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물리적인 지상전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함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숫자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카터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70년 만에 500배 성장한 이 나라를 만든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의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